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35%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스 1년간 GDP보다 네. 한 16배 정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16배 정도가 네. 2주간 빠졌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중국이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2, 3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요 근래에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붕괴가 시작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점재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기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요. 네. 중국은 한마디로 과거에 저임금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서 수출로 버티던 부분이 한계에 왔습니다. 중국도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다음에 도입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4, 5년 전까지 있었던 부분인데, 부동산, 건설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뭐 10배씩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돈을 중국 정부가 휴지 조각 찍어내듯이 찍어서 중국의 이 기업들에도 불려주고, 네. 또 중국의 각종 정부 차원,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부동산의 폭락이고, 즉 중국에서 과연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갖다가 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 지금 베이징이나 상해의 부동산이 한국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해요. 그렇죠. 강남 집값보다 훨씬 더 네. 비쌉니다. 중국에서 네. 그걸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로 열풍이 있을 때는 사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은 엄청나게 지어대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에 가면 지방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에 아파트가 수도 없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사는 유령 도시가 지금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테마파크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한 3억 명, 뭐 많게는요 4억 명도 더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중국은 공업화를 지향해서 지금 농촌에서 1년에 10만원, 20만원 연소득이 그런 농민들을 도시의 공사판에 불러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소화해낸다고. 그러면 뭐입니까? 공사판을 벌려야 되죠. 자, 중국의 저기 뭐 사람 몇 명 살지도 않는 신장성까지 뭡니까? 거기에 산들이라까지 네. 서북에 고속철을 놨어요. 네. 서북 고속철, 서북 공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중국의 내륙을 갖다가 산업화 시키려고 내륙에 수도 없는 도로, 다리,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1년에 몇 명 다니지도 않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정부가 빚을 내어서 전부 그렇게 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이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른바 농민공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공장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건설 현장에서 소화해야 했던 네.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밝힐 수 없는 부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들의 부채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부채가 얼마다 이런 것이 공개가 되겠지만, 네. 중국의 지금 위안화 부채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통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서구의 기업들은 절대로 중국 은행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네. 거기에 중국에 있는 서구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요. 그건 뭐냐? 중국의 금융체제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네. 또 정부가 속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잖아요. 네. 자,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의 재벌들이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띄우는 거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고, 네. 이제 중국 국민들을 또 다르게 마취시킬 수단이 뭐냐? 즉 내수를 창출하고 네. 돈이 없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들이 지금 빚에 다 쫓기고 있어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즉 네.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닌 사이비 은행으로부터, 사이비 대출업체로부터 기업들이 빌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집계가 아무도 안 돼요. 모르는 거죠. 그 그림자 금융의 빚에 쫓기는데 얘들이 빚도 갚아야 돼. 네. 그럼 뭔 판을 벌려야 되겠어요? 주식판을 벌린 겁니다. 네. 관치 금융으로 정부가 나서서 주식판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주식사랑. 네. 그래서 중국에 9천만 명이 넘는 개미들이 주식판에 달라들인 겁니다. 그 중국은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기관 투자가 아니라 거의 다 개인입니다. 80%가 개인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빚내고 뭐 내고, 왜 중국 사람들은 복지가 안 되고 노후가 또 의료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 중에서 얼마 벌지도 않아요. 한국에 한 달에 4, 50만 원 버는데 그 중에 절반을 저축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갖고 은행에도 안 갖다 놓고 집에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경찰로 모으죠. 네. 모아놓은 돈을 이번에 주식판에 갖다 넣었어요. 1년간에 2배가 올랐으니까 작년 6월부터 얼마 전에 붕괴되기 전까지
1년 동안에 딱 2배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환장을 한 거죠. 야, 이런 세계가 있나?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 먹을 거를 개를 주다가 네. 이제는 사람이 개 사료를 먹다가 네. 이제는 개를 잡아 먹어야 되는 시기에 아, 이르렀다는 거예요. 비유가 굉장히 뭐 통렬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내수를 창출하려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돈을 벌면 그 중에 대다수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벌은 돈으로 소비를 유도하려고.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소비를 아무리 장려해도요. 중국 기업들이 생산해낸 물건들을 안 사요. 왜? 우리는 복지도 없고 노후가 어떻게 되고 병 걸리면 죽는데 어쨌든 모아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장려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수출 안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소비 아닙니까? 네. 그런데 투자는 과잉 투자가 돼 있어요. 중국의 기업들의 40%는 과잉 투자돼 있다는 겁니다. 설비가.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주식 붐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소르망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1년을 살았죠. 그리고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자전거 타기랑 비슷한 거다. 페달을 밟을 힘과 여력이 있는 한은 남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전거채 넘어진다. 자전거에 실은 짐도 함께 자, 풍비박산이 된다. 중국은 멈추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단계별로 성장해 온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성장이 오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멈추면 쓰러지는 거죠. 그걸 기소로망이 네. 자전거에 비유한 거죠. 자, 중국은 저임금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어요. 이게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 중국보다 저임금이 훨씬 많은 나라가 많아요. 지금 뭐 인도나 뭐 스리랑카,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 뭐 미얀마. 뭐.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임금을 안 올리면요, 빈부격차와 그 다음에 이 사회 내부의 갈등 때문에 중국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의 빈곤층,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할 줄 알았는데 임금을 올리도 소비는 옛날보다 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부딪혀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려해서. 근데 부동산이 한계와. 네.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주식을 장려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인공 배양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6월 말에는 금리하고 지불 준비율을 동시에 인하시키는 무리수를 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45조를 풀었어요. 최근에 한 2, 3주 네. 동안에. 그래서 중국 각 그 기업들이나 각 그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안 쓴 돈 45조를 풀어가 정시에 풀었고요. 이제 주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은 6개월간 매각 금지를 시켰어요. 그것도 네, 대주주 6개월 매각 금지. 5% 이상의 소유자를 네. 6개월 동안 매각 금지. 그 다음에 왜 그런 겁니까? 왜 자, 매각 금지? 이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주식은 매도보다 네? 네. 매수가 많아야 주식 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전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팔려는 물건이 이제 끝장이 났다, 끝물이다 싶으니까 전부 팔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팔라고 값이 떨어지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확 내놓으면 네. 그야말로 이 끝물을 수직낙하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너네들은 팔지 마.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빌려서 네. 이 날리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 대출,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대부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대출. 대출 기한을 또 연장해 주는 네. 거예요. 네. 돈도 더 빌려주고. 그래서 주식을 지키려고 지금 해서 어제 하루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전 세계로 주식 가격은 기업의 이 실제적인 역량, 즉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좌우되는 것이지, 네.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인위적으로 관제 주식 시장을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해보지 않은 영역에까지 손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하고요. 그 돈을 끌어들여서 기업비에, 기업 활동에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공산당이 떠받치겠다? 네. 한마디로요, 공산당이 자, 가장 자본주의적인 주식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주식을 계획경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주식시장을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나 주식 시장 방어나 이게 비슷한 얘기 같은데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강한 경제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전 지구를 상대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중국 정부가 나섰고요. 이제는 전 세계에 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붕괴된다고 이야기한 경제학자는 5% 미만이고 95%는 중국 붐을 찬양했습니다. 네. 지금도요. 중국의 정시가 저렇게 깨지더라도 중국에는 이 내수 부분이 30%밖에 안 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은 60%인데 네. 내수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정시가 무너져도 중국 내수가 그렇게 꺼지진 않을 거다. 별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보고 싶은 중국만을 보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근데 왜 그렇게 중국을 띄우느냐? 네.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 특히 투자은행 같은 네. 이런 회사들이 중국과 관련되어서 돈을 법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에요. 알리바바 같은 네.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장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요. 이 중국 증시에 미국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한 30%쯤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데 요즘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벌 도박판을 중국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 전에요. 한국 최고의 이 보수 언론 주말 경제판에요. 중국의 경제학자 한 명이 중국 경제에 끄떡없다고 큰소리 치는 글을 제가 열흘 전에 봤습니다. 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정시가 붕괴가 되면 중국 정시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 계획 경제 하에서 속이는 경제 수치들. 아, 그게 이제 실질과 발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겠네요. 예, 중국 정부의 부채가 얼마냐? 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얼마냐? 중국 공기업들의 부채가 얼마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얼마냐? 그리고 이 중국의 정시가 꺼지면요. 중국에 아마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도박판을 마음대로 빌려줄 거니까 이 돈 들고 가서 전부 도박을 해라. 그래서요. 중국 사람들은요. 주식을 사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도없이 사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단타 매매. 네, 단타 매매. 왜냐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정시의 회전율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 누가 네.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한국의 중국 관련 펀드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중국에서의 탈출, 네. 중국에서의 탈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정부 돈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티려고 하기에는 여러 개 한계가 올 거다. 자, 중국이 최근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이 하고 있는 ADB에 대항해서 만들었다. 네. 저는 뻥이라고 보고요. 중국이 내부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잉 설비되고 과잉 투자되고 그다음 내수는 없고 네. 물건은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고요. 거기에 저거는 돈 한 좀 되고 제일 많이 태우지만 네. 나머지 다 골고루 태워라. 뭐 영국도 끌어들이고 호주도 끌어들이고 그렇죠. 다 네.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거기 3.5% 태운다잖아요. 네. 자, 저거 조금 태워놓고요. 남돈 다 태워라 해가 우리 네. 주도로 이거 만든다 해가 저거 지금 재고로 쌓여있는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지금 다급한데요. 한국 내부에서는 최근에 무슨 친중 해가지고 중국 경제는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어쩌다 중국이 G2다 머지않아서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GDP에 1위에 올랐을 네. 거다 어쩌다. 저는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 정치는 공산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는 그 한계, 그는 전부 뭡니까? 경제적 수치를 속이고요. 돈을 종이 조각 씻어내듯이 찍어내고 빚도 속이고 네. 다 속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식판에 뛰어들어요. 중국 정부가 죽으려고 저는 작정을 했는데 그 무덤이 지금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만약에 지금 황 소장께서 예측하신 대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홍건적, 황건적 이런 난들이 일어나가지고 태평 중앙정부가 네. 이 난들을 수습이 불가능해서 왕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에 지금 있는 공산당 정부는 한마디로 청나라 다음에 만들어진 공산 왕조라고 봐요. 네. 중국 국민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청나라 망한 다음에 중국에 잠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었었지만 그거는 뭐 그야말로 군벌 정권이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44년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언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경험을 해야만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 익숙한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 없이 자본주의가 된 네. 나라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책임하에 뭔가를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투자 선택을 하는 부분하고 긴밀하게 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모랄 해저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는 이것이 국가 부채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경제가 어렵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 네. 불가능 2.8%로 낮추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로 보고 경제가 어떻게 가니까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건데 중국 정부는 그게 아니라 정시판 열어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중국의 경기 부양을 정시판을 문부임을 통해서 해서 하려고 하겠다.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 중국 체제 내부의 모순이 터져나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얘기와는 살짝 옆길로 가는 건데 이 소문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택이 조성했던 비자금. 장성택은 중국계 은행이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또 중국계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이게 중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귀에 바로 들어가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용당한 뒤에 이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김정은이 굉장히 악에 맞췄다 이런 소문이 한동안 아주 화다하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장성택의 측근 같이 숙정당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와서 사인하지 않으면 돈을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버틴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야말로 장성택이야말로 이 북한의 고위층 중에서 영어도 잘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적인 시각에 가장 눈을 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네. 가장 잘 알았다고 봐요. 중국의 지금 그 외무장관 하는 친구가 이철이라고 본명이 이철이죠. 네. 옛날에 스위스 대사를 할 때 김정일이 모든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 런던에다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철이라는 자는 김정은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죠. 양대 축을 만든 거죠. 버틸 수 있는. 예, 그랬다가 최근에 제가 옛날에도 이철을 주목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철이 스위스 대사로 복귀해가지고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가 네. 지금 중국의 외무상으로 나섰어요. 네.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지금 후견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 돈하고 연관됐는데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일찍이 유럽은행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북한의 지도자들조차 중국은행을 신뢰하지 않았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